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석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2022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시 모집의 인원이 40% 이상, 수능 위주 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분야 학과, 인공지능학과와 융합응용화학과가 신설이 되어서 수시 모집에서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인원이 감축되어 인문계열 논술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바뀌면서 학교장 추천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전형 요소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원 자격에서 졸업 연도와 학력 등의 제한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이 원래 있던 기존 전형에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자녀와 독립유공자 후손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의 특별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이 약간 변경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작드리겠습니다.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논술 전형의 인원이 좀 줄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폐지가 되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실기 전형 산업디자인학과는 변동이 없고요. 정원의 특별 전형도 102명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인원이 1명 늘었는데 별 차이 없고요. 사회공헌 통합 전형에도 인원이 2명 늘었습니다. 음악학과 실기 전형에서는 10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정시 비율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그러면 경쟁률은 어느 전형이 가장 셌는가? 당연히 논술 전형이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논술 전형은 68.28 대 1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수능 전에 논술을 보다 보니까 이 논술 인원들이 상당수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일정이죠.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가 시작됩니다. 단 자기소개서는 13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14일까지 써서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아마도 서울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보는 학교 중 하나일 거예요.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0월 9일에 치르는데 1교시는 자연계열 공과대학이고요. 2교시는 자연계열 2로 자연과학대학과 도시과학대학 자연계열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자세한 일정은요. 10월 1일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오후 5시에 공지가 될 예정이니 그것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2일과 23일은요. 음악학과 성악, 22일은 여자 성악이고요. 23일은 남자 성악에 대해서 실기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 그리고 10월 31일에는 공업디자인, 산업디자인학과의 실기 전형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요. 실기 전형 1단계, 산업디자인학과의 실기 전형 1단계 합격자가 나오고요. 아직 2단계가 남았죠. 그 다음에 11월 19일은요. 수능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다음 날에 학생부 전형 1단계 고른기회 사회공헌 통합 전형을 포함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더불어 아까 실기 전형 1단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기 전형 2단계 합격자 발표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7일, 28일에는요. 면접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27일엔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사회공헌 통합 전형의 인문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면접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 2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 전형을 같은 날인 11월 27일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일요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연계열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른 학교와 동시에 합격되는 경우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6일은 대망의 합격자 발표입니다.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 이 전형과 저 전형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가? 당연히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면 모든 전형에 중복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실 사람들이 사는 게
인간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단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 사정에 따라 모집 일정이 절대로 바뀌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바뀌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끊임없이 입학처 홈페이지를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449명, 수시에선 제일 많이 뽑죠. 1단계에선 서류평가 100%로 일정 배수를 뽑고요. 거의 2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그 서류 점수를 60%로 하고 면접 점수 40%를 같이 해서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없고 지원 자격이 좀 완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자는 물론이고 졸업 예정자 혹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가 지금부터 강조하는 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이따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143명 선발하고요. 1단계, 2단계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해요.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해당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완전 똑같은데 다만 이렇게 자격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자격에 해당하시는 경우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서 제출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 통합전형입니다. 34명을 선발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다 똑같아요. 작년에는 민주화운동, 의사상자, 다문화, 난민만 있었는데요.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다자녀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면 같이 서류를 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영역을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학에 와서 공부를 얼마나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재 역량, 대학에 와서 얼마나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느냐라는 그런 잠재성을 본다는 얘기고요. 자, 사회 역량, 다른 학교에서는 인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건전한 인격과 협력을 토대로 공공의식을 체득한 인재. 예. 다른 학교에서는 인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회 역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이것도 결국은 대학에 와서 이 사람이 대학 생활을 잘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잘 키워나가는데 그런 사회적인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역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드린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서울시립대학교는 강조를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저희는요 이런 말들을 들어요. 서울시립대학교는 내신으로 주로 뽑는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 일반고, 특목고 이렇게 다 나눠서 선발이 아니고 이제 선발 결과를 공개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렇게 다 나눠서 평가하나 보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신 점수를 너무 다 보여드려서 그런지 저기는 내신이 제일 중요한가 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요 크게 얘기해서 전국에서 전공적 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학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영학부 인재상,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의 인재상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각각의 지금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이잖아요. 각각이 아까 보여드렸던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업 역량은 무엇이냐? 경영학부부터 볼게요. 소리적 분석력과 정보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이거를 인재상을 읽으실 때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학과에 들어와서 어떤 걸 배우길래 이런 걸 요구하는지요. 경영에서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학과 영어 교과를 중요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어랑 사회는 안 뽑도 되나 보다 경영인데 그게 아니라 이 정보 활용 능력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보 활용 능력이 단순히 학교에서 정보 교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교과서, 텍스트 혹은 학생들이 읽는 책 등등등 보시면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으로 애들 유튜브 많이 보죠. 학생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봐요. 그런데 요것들을 보다 보면요, 여기서 결국 하는 것들이 전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텍스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각종 교과목을 통해서 얼마나 잘 활용하냐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보 교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어든 사회든 하물며 수학이든 영어든 다양한 교과에서 정보 활용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재 역량, 대학에 와서 얼마나 잘할 것이냐. 근데 대학에서 얼마나 잘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고등학교의 생활을 통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영학부는요,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하며 도전 정신을 갖춘 학생이라고 합니다. 논리적 사고력이 뭘까요?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남들을요, 설득을 해야 돼요. 그냥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수리적 분석력, 정보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 수리적 분석력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그 남들을 설득하기 위한 데이터가, 정보가 줄글로 한글로만 써 있으리란 법이 없어요. 수학적 데이터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데이터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도 같이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상태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하다. 이 창의적이라는 말도 사실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창의력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고등학생한테 어떤 박사 논문 수준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게 가능한 학생이라면 벌써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말하는 건 고등학생 수준에서 남들이 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느냐, 혹은 한 발짝 좀 다르게 볼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자기소개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남들이 했던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나갔느냐, 혹은 조금 더 넓게 봤느냐, 조금 더 깊게 했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남들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도전정신을 가진 학생, 여러 가지 좋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남을 잘 설득할 수 있지만 내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전정신을 가지고 뭔가 학교 생활 속에서 그런 거를 많이 드러냈다면 좋은 평가를 받겠죠. 다음으로 사회 역량입니다. 사회 통합적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 올바른 기업 윤리 정신에 대한 이해와 시민 의식을 갖춘 학생. 제가 아까 사회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사회 역량이요 라고 하면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저거 착한 거 아닌가요? 라고 자기소개서를 보면 읽혀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서류평가를 하다 보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밝은 거예요. 세상에 안 착한 학생이 없어요. 다들 착해요. 다들 문제를 해결하고요. 다들 뭔가 갈등을 해결하고, 와,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 밝아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회 역량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요, 단순 착함이 아니라 친구들과 잘 협동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꾸준함을 가지고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결국은 대학은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공부의 목적이 학문 연구의 뜻을 두든 취업을 하건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니 그 사회를 통합해서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잖아요. 팀워크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 혼자 무작정 달려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기업이라는 거를, 기업이 크게 되면은 그 기업이 큰 거는 오로지 기업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소비자들이 역할을 해준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업 윤리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시민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민의식이 없는데 시민사회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경영학부 인재상을 이해하신 다음에 나름대로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서 같이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보면서 저희가 정성평가를 통해서 경영학부의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인지 혹은 다른 학과에 적합한 인재인지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의 인재상을 볼게요. 학업 역량이에요. 수학과 물리에 대한 풍부한 기초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수학, 물리, 영어가 왜 필요할까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잖아요. 회로를 하고
어떤 커다란 기계를 하고 컴퓨터를 하는데 물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너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학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미적분이 너무 정말 매우 많이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 공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모든 자료가 한글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영어 자료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영어 논문들, 외국 논문들을 공학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데 일조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공학자들은 요거를 재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로 된 자료들도 능숙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는 당연한 거고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도 학업 역량에서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 기술에 대한 탐구 의욕이 강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했는데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 기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떤 기술을 내가 좀 더 새로운 걸 연구를 할지 기술에 대한 탐구 의욕이 강한 건 당연한 거죠. 거기다 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하는데 아예 새로운 걸 학생한테 개발하라고 하는 건 무리죠. 그렇다 보니 그게 아니라 고등학생 수준에서 다른 친구들이 조금만 하고 말았던 거라면 나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배워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른 걸 시도해보고 거기에서 연결지어서 뭔가를 좀 더 해봤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두루두루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 관련된 기술을 여러 개 했다든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서류면 되는 거예요. 방법 한 가지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따가 어떤 예시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그 예시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거를 저희에게 설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모집단별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요 라고 나 자신을 자신있게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역량인데요. 다양한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공학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당연히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목표를 끊임없이 설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만 안주하면은 공학이라고 할 수 없죠.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게 공학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회 역량이 갖추어져 있느냐라고 저희를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선발 사례를 좀 같이 볼게요. 요거는 철학과 선발 사례입니다. 인천에 있는 일반고 공립남고였고요. 학업 역량은 전과목 평균 2.13, 수학은 조금 못했지만 국어나 사회교과 학업 성취가 매우 우수함. 아까 모집단위별 인재상에서 강조한 것처럼요. 특정 교과를 저희가 그렇다고 엄청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두루뭉술하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교과는 9등급 맞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나머지 교과들을 상대적으로 덜 본다는 얘기지 아예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대학생이 가져야 될 소양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학생은 그래서 인문 관련 세특에서 다양한 토론과 발표를, 철학과 하면 당연히 토론과 발표가 아무래도 주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의 논리와 논증 과정을 저희가 세특을 통해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학업 역량 되면 요 정도 됐다 하면은 이 학생은 충분히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잠재 역량입니다. 3년간 이 학생은 철학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관련 독서 및 활동, 주로 토론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정치하고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리고 데카르트, 마르크스들의 사상가들에 대한 나름의 고등학생 수준에서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의 말을 읊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말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게 읽혀져서 높은 잠재 역량을 받았습니다. 사회 역량에서는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회장을 하며 리더십을 보였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회장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런 걸 하면 본인의 사회 역량을 조금 더 잘 드러낼 수는 있겠죠. 다만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책을 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능력을 혹은 어떠한 역량을 펼치면서 친구들과 혹은 선생님과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저희한테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무언가 직함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직책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이 학과의 사회 역량에 걸맞는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자기소개서의 에피소드에서 녹여내 주시면 저희가 교과 세특이나 창체나 혹은 행동 발달 및 행발을 통해서 이렇게 면밀히 관찰을 해서 사회 역량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 전공이에요. 학업 역량은 전 과목 평균이 2.38이었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좀 특이했던 점이 융합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 융합 전공에 대해서도 다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학 과목 위주로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과학을 되게 이 학생이 균형 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처음에는 이제 과학 과목 위주로 확률과 통계도 듣고 과학 과목 생명공학 이런 거 위주, 생명과학 위주로 이렇게 듣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진로를 정하면서 사회 과목을 더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던 방법론 혹은 과학 과목에서 배웠던 방법론을 사회 과목에서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하거나 혹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 보면서 이 학생은 정말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에 맞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이 고루 우수한 학생이었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다른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학종으로 여러 명을 뽑아보면요, 그 여러 명이 다 나름의 바람직함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전공에 대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게 메인이에요.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이라고 하면요, 앞에 있는 국제관계학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학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아까 모집단위별 인재상에서도 설명드렸던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입니다. 학업 역량이 전 과목 평균 2.11등급이고 핵심 교과 평균 1.99등급. 잘했네요. 성적 추이도 나름 균일했고요. 근데 성적 추이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라고 봤습니다. 이 학생이 단순히 이제 수학 과목 몇 개만 들은 게 아니고요, 수투, 미적, 화통, 그리고 물리원, 물리2까지도 충실하게 이수를 했어요. 보통 물리2를 듣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전자기학 쪽을 조금 소홀하게 듣는다거나 3학년 1학기까지 듣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아니면 양자 단원을 조금 좀 덜 하거나 아니면 힘이나 역학이나 이쪽에 집중을 한다던가 하게 되는데, 이 학생은 양자 단원까지 충실히 좀 학습을 했구나를 통해 세특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 오기 위한 기초 학업 역량이 튼튼하다고 보는 거죠. 다음으로 잠재 역량입니다. 잠재 역량의 경우 고3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내용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쨌든 작년 예니까요. 로봇 연구원을 하고 싶었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연구원이라는 진로 희망으로 살짝 틀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공학 계열이죠. 이 진로 희망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세특의 다양한 과목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 한 분이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 여러 분이 작성하는데 그게 그냥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라고 이미 계획을 다 해놓고 그 계획에 맞게 탁탁탁탁 움직이는, 그래서 한 학생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들은요, 그 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작품이에요. 담임 선생님의 무언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학교 모든 선생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올해 지원한 학생들의 동생들이나 이렇게 갖고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계시다면 점점 생활기록부에서 다른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빠져요. 혹은 못 적어요. 그리고 심지어 2024년도에는 자기소개서도 못 쓴대요. 근데 교육부에서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모든 선생님이 과목별 선생님이 모든 학생에 대해서 최대 500자까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 요령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반드시 쓰라. 그러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록 중심 평가로 가는 어떤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회로 전자전기니까요.
회로를 만들어서 코드를 구조화하고 이제 제품을 제작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세특에서 정말 모든 선생님이 이 학생이 자료 제작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선생님들끼리 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학생은 정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인지 면접에서 불러다 검증을 해봤습니다. 말을 되게 깔끔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말을 하면서 핵심을 잘 전달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한 수업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실성 그리고 이제 꾸준한 노력 측면에서 높은 사회 역량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학과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이 좀 높았죠. 전 과목 평균이 1.53등급이고 주요 교과 1등급 대 성적을 유지하고 3학년 1학기 성적이 다소 하락했다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죠.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하에서는요. 진로 선택 과목 문제도 있고 수강 인원에 따라 과목 선택에 따라서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하필 전교 1, 2, 3등이 전국 1, 2, 3등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국 4등의 실력을 가졌는데 하필 요래 가지고 다른 데 가면 1등급 나올 실력인데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록 중심 평가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단순히 성적만 보고 이거 하락했네 올라갔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같이 충분히 보고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학업 역량에서 그래서 층간소음 관련 탐구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층간소음. 그러니까 층간소음뿐만 아니고 이제 도시 건설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공학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관련 활동들을 꾸준히 했고 그것을 통해 높은 잠재 역량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역량에서는요. 협동활동에서 이제 발표를 도맡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을 봤는데요. 요 얘들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점, 이 얘들 말고도 다양한 다른 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이냐? 당연히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교사 추천서는 이제 저희는 원래 없었지만 완전히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2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아까 하려던 얘기 그리고 했던 얘기들을 연결지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자기소개서가 4문항이었습니다. 근데 1, 2번이 합쳐져서 총 3문항이 됐어요. 그래서 1500자, 800자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더 잘 볼 수 있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소개서도 꼼꼼하게 잘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기소개서 1번입니다. 고교 재학 기간 중 진로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학습 경험이어도 되고 교내 활동이어도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 본인의 어떤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면 혹은 사회 역량을 드러내고 싶어도 되죠. 자신의 서울시립대학교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맞는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에피소드라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요거는 좀 주심해 주세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일기 쓰던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뭔가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일기 끝에 참 재밌었다라고 적었던 게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몇몇 학생들의 경우 이런 게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되게 의미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의미 있었다 이러고 끝나요. 자기소개서 이제 좀 재밌어지네 더 읽어볼까라고 흥미진진하게 딱 봤는데 참 의미 있었다, 참 재미있었다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태도, 결과의 과정을 통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라고 했을 때 너무 동기만 많이 제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막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것보다는 이걸 왜 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까지 혹시 괜찮다면 남들보다 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 결과가 무엇이 부족했는데 무언가를 좀 더 보완했는지 아니면 이것과 연관된 다른 탐구 주제로 넘어가서 그것에서도 무언가 성과를 냈는지 그러니까 참 재미있었습니다. 참 의미 있었습니다. 좋은데 그 이후도 좀 같이 써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 학생의 장점을 생활기록부와 같이 보면서 반드시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에 근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힌 거를 이 학생이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를 했구나 라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예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2번입니다. 예, 여기에서 가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나타나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밝다는 거. 모든 학생들이 다 착합니다. 세상에 안 착한 학생이 없어요. 훌륭하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 인성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사회 역량에 대해서 여기서 에피소드로 드러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교실, 학교, 지역사회 뭐 다양한 경험 좋고요. 학부과별 인재상의 마지막 줄 사회 역량에 맞는 사례를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해서 참 의미 있었습니다로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생기부와 연결지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문항입니다. 지원동기 및 향후 진로 계획인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이룬 과정과 성취를 기반으로 왜 하필 이 전공이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 전공을 하기 위해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이 전공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학부과별 인재상을 고려해서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각 학부과의 홈페이지에 가서 커리큘럼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과는 요런 특성이 있구나,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와 컴퓨터과학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면 경영학부와 경제학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도시사회학과, 도시행정학과, 그리고 도시공학과는 앞에 다 도시가 붙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내가 이 중에 어느 학과에 더 맞는 인재인지를 홈페이지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얻어 가신 다음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고려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팁인데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가 메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자기소개서에 썼다. 졸업생 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졸업 후에 했던 활동에 대해 자기소개서에서 쓰면 되나요? 뭐 쓰시는 걸 저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만 그거가 진실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자기소개서 내용은 생활기록부 기록에 기초하여 평가가 되니까 스토리 정리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평가뿐만이 아니고요.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개인 신상 정보라든지 지역 정보라든지 이런 걸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다 가려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학교에서 또 가리는 작업을 2차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의 역량에 더 집중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도 본인의 역량에 집중해서 써주시지 어떤 지역이나 성명, 고교명 등을 언급하지 않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죠. 지원 학과나 대학에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분석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수하지 말자. 학생부와 사실관계가 안 맞으면 저희가 당연히 학생부를 믿고 자기소개서를 안 믿겠죠.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지원 동기가 좀 모호하고 이 학생은 도대체 여기 왜 쓴 걸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기소개서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모호한 거죠. 사실 그냥 한번 넣어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면 교과가 성적이 너무 좋은데 딱히 이 학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데 뭐 5개 교과 전형에 놓고 1개만 학종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저희가 좋게 평가하기는 힘들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오타가 은근히 조금씩 보여요. 계속 본다고 보는데 오타가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부모님의 혹은 내 친척이나 형제자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것도 안 되고 암시하는 것도 안 돼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부를 지원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경영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구나. 부모님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계속 나오지만 공인어학 성적 및 수학과 외국어 교과 관련 교회 수상 실적이 기재가 금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기재할 수 없는 내용, 지금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요거에 이미 생기부를 쓰신 분도 있지만 쓰고 계실 텐데요. 요런 거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하면서
지금 생활기록부를 학생들이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계시니까요. 자기소개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쓸 수 없는 내용을 쓰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표절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정말 우연찮게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교협에서 이미 몇 년치 DB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을 통해서 시스템 조회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후 검증, 현장 실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까지 진행을 하니까 요거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거죠.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 재수생의 경우 작년에 본인이 썼던 걸 본인이 똑같이 낸다. 그거는 유사도에 걸리지 않아요. 자기 거잖아요. 예, 그거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다 걸릴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나만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활기록부잖아요. 예. 자, 다음으로 면접평가입니다.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인데요. 이것이 진짜 그냥 이거 했어요? 네, 이게 아니고요. 서류 기반 심층 면접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수험생 대기실을 입장을 했다가 이제 면접실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면접을 12분간 보고 퇴실을 하는데 블라인드 면접인 건 너무 당연하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도 교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올해도 그 기록이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이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면접평가 질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철학과 학생 기억나시죠? 이 학생이 철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진로희망상에다가 실천하는 철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올해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대신 세특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봅니다.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실천하는 철학자는 무엇인가요? 이거를 자기소개서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철학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실천이란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한 철학은 정의가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고민했는지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함으로써 잠재 역량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근거까지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 시간에 혹은 법과 정치 시간에 사형제도의 이 학생이 생활과 윤리 시간에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근거를 설명해 볼까요?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공학과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구성원 간 갈등이 없는 이상적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구성원 간 갈등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이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 있을까요? 갈등이 없지만 슬기롭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갈등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갈등을 해결하는 거냐? 아니면 갈등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도시공학이니까요. 공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 역량과 사회 역량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에서도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도시의 발견이라는 독서 활동을 통해 저희 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지만, 도시공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어느 책이든 이 학교 교수가 쓴 책 읽었다고 뽑아주지 이런 거 없습니다.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 책을 되게 의미 있게 읽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의식이 무엇이고 현실과 관련해서 어떤 토의 활동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토의 말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왔다 갔다 진행이 되겠죠. 요렇게 요 답변을 통해서 잠재 및 학업 역량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접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느냐? 매년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적어도 무조건 30% 이상은 원래 1배수 있던 학생들과 2배수 혹은 4배수 있던 학생들이 이 정도 비율로 뒤집혀요. 그러니까 원래 서류평가로만 보면 최초 합격권에 있었던 학생들이 면접을 더 못 봐가지고 뒤집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면접에서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대는 어차피 2배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면접에는 결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내용에 대해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했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결국 아무리 서류평가 단계에서 그 서류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국 학생이 답변을 못하면 그 서류를 저희가 진실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에 와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결격도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기가 끝났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충분히 면접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경험을 아마 모의 면접이나 다른 경험을 통해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블라인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서류평가에서도요, 정말로 지원자, 학부모, 출신 고교 등등등을 싹 다 약어까지도 전부 블라인드를 합니다. 혹시나 뭔가 잘못된 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마 졸업생들이 많이 그러겠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하기 전에 일일이 전부 다 지워요. 정보 다 지우고 교육부에 신고도 합니다. 꼬박꼬박 모아서요.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는요. 서류 면접평가 시스템의 블라인드 전용 자료를 블라인드 전용 자료를 연계해서 이 무슨 얘기냐면은 가져오긴 가져와요. 왜냐면 면접평가에서도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근데 요 전용 자료를 연계할 때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면접평가 자체가 서류평가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 요소가 아니고요. 이게 내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게 혹은 넓게 공부를 했느냐를 체크를 하는 게 면접평가라고 심층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복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교과 성적입니다. 저희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로 나누는 거는요. 실제로 평가를 할 때 나눠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을 하고 나서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저희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보니 결과가 이렇다더라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반고 기준으로는요. 최종 합격 1등급 초반부터 8등급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전체 인원의 요 하에 파란 네모가 25%, 다시 25%, 25% 이렇게 해서 25%씩 4분위표가 나눠져 있는 거고 요거를 박스 수렴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근데 합격자는 어떻게 되냐? 1등급 초반부터 일반고 기준으로 5등급 초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가운데 절반 25%부터 75%까지가 내신으로만 봤을 때 절반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사고도 그렇고요. 2등급부터 7등급 중반, 초중반까지 합격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후반까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목고, 일반고의 특목고는 당연히 외고랑 국제고겠죠. 3등급 초반부터 7등급 후반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가운데 절반이 4등급이랑 5등급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요, 학종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긴 하지만 내신으로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다는 이런 게 아니고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뽑아놓고 보니까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 중반부터 5등급 중반까지 합격을 하는데 절반이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반에 몰려있죠. 자사고도 절반이 3등급 중반부터 4등급 중반에 몰려있고요. 특목고는 과학고겠죠. 과학고가 5등급 중반에서 6등급 중반에 몰려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높아도 모집단위별 인재상이랑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보다 낮아도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합격을 하는 거고요. 자, 고른기회 전형인데요. 고른기회 전형은 패턴이 다양하니까 요거 사실은요, 지금 PPT 자료 전부 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고교 유형별 최종 합격자도 분석을 많이들 여쭤보세요. 저희가 대학 어디 가에도 전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일반고 72.4%, 자사고 6.9%, 특목고 20.2%, 그리고 기타가 0.5% 정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부터는 어제 하셨던 질문들과 오늘 하셨던 질문들을
좀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합친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전에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몇몇 분께서 또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요.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답변하신 선생님께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이 질문은 이미 답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고교 유형 및 내신 등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립대가 합격 유형을 고등학교별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실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궁금합니다. 저희는요, 학생이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아무 상관없어요. 대학에 와서 더 잘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모집단위별 인재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정보가 없이 그 학생 개인 역량에 블라인드 평가상에서 역량에 집중해서 기록 중심 평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근데 사실은 내신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교사 연수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래서 떨어졌습니다라고 한 가지 요소가 아니에요. 이래서 붙었습니다라고 한 가지 요소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보고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고교 유형이 이렇다더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합격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학 어디가에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50% 컷, 70% 컷을 올려요. 요거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점수를 전부 합친 거예요. 다만 저희는 지원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일부러 나눠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나눠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두 개 같이 볼게요. 성적이 수직 상승세면 많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하락세이면 감점 요인이 되나요? 정말 막 표현 조심할게요. 엄청나게 높은 상승세면은 누가 봐도 와 이렇다 하면은 좋죠. 너무 좋죠. 그럼 충분히 잘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성적도 중요 요소인데 좋게 작용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올라가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약간 변동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수강 인원의 차이도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의 차이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3학년 1학기에 성적이 올랐나 떨어졌나 혹은 2학년 2학기에 성적이 올랐나 떨어졌나라고 개정 교육과정상에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기록으로 돌아가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잘했나를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성적만 보고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못했네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은요 당연히 없어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도 세특도 창체도 기타 등등의 생기부 내용들과 자기소개서를 전부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학년 몇 프로, 2학년 몇 프로, 3학년 몇 프로 이런 게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입시 전형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계속 메시지를 강조해서 드리고 있죠.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블라인드 평가도 같이 도입됐죠. 교육부가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하는 기록 중심 평가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특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영역이 점점 좀 줄어들면서 학생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세특이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아니고 여러 선생님의 관찰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세특에 가장 신경을 쓰시면서, 이게 억지로 신경 쓰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그 학생이, 그리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듣고 계시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세특에서 요 활동도 해보고 저 활동도 해보고 아니면 무엇을 깊게 해본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하고 본인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 과목 선택 및 내신 등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학 관련 학과를 가려면 진로 과목인 공학 일반 과목을 무조건 A를 받아야 하나요? B를 받으면 안 되나요? 진로 선택 과목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A가 있는 과목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A, B, C가 이렇게 비율별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공학 관련 학과를 가려면요, 이거 한 과목 엄청 잘했다 못했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요. 그리고 공학이다 보니까 아까 전전컴에 제가 수학이랑 물리 강조했죠. 저희 이 모집 요강
모집 요강에 보시면요, 공학계열 학과들 보시면 공학계열 학과들은 뭐 컴퓨터과학부나 이런 데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과들이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물리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 그 과목 미적분 잘하고 물리 원초 잘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지, 뭐 공학 1번 과목 잠깐 하나 못했다고 오케이 이거 못했으니까 떨어뜨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요만큼 B를 받았네. 그러면 다른 활동을 뭐가 더 했을까? 저희는 학생의 어떤 환경이든 학생의 이제 기록을 보고 이 학생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 학생이 어차피 다들 우수해요. 다들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구나를 평가하는 거지 너는 못하는 학생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공학계열 학과에 지원하는데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학종에 많이 불리할까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이 안 좋은데 공학계열 학과에 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학을 잘하는 다른 학생들도 많은데 요거는 불리한 게 맞아요. 당연하죠. 그럼 불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수학이 무조건 성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교과 세특이라든지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본다는 점, 단순히 성적이 아니고 성취도를 봅니다. 성취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경제학과 인재상이 수학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일반고 학생은 수학 3년 내신이 몇 점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요? 종합전형은요 그런 게 없어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내가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맞다고 판단되면 자기 자신을 추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맞다고 판단되면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점까지 지원해야 하는 그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아무래도 경제학부도 중요하게 보니까 수학을 뭐 잘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일반고 학생은 얼마, 자사고 학생은 얼마, 특목고 학생은 얼마 이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주어진 수강인원 내에서 뭐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세특의 경우에서 얼마나 경제학에 대한 관심 혹은 수학에 대한 기초 학업 역량을 충분히 쌓았는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참 재밌었어요. 전공적 합성과 계열적 합성 중 어느 것을 위주로 보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서울시립대학교가 내신 본 대학이 아니다. 내신을 보긴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집단위별 인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모집단위별 인재상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전공 적합성. 대학 와서 얼마나 대학 오기 위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잘했느냐, 대학 와서 얼마나 잘할 거냐, 대학 와서 얼마나 협동 잘할 거냐. 그러니까 이 모집단위별 인재상이 커다란 의미의 전공 적합성인데요. 다시 한번 모집요강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귀엽죠? 새로 만든 마스코트예요. 이 계열 적합상이라는 것도 아까 공과대학 계열 한번 다 보세요. 다 수학 강조하고요. 다 과학 강조해요. 갑자기 문과대학에서 사회 과목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집단위별 인재상은요, 흔히 말하는 계열 적합성을 좀 입시에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지,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어떤 틀어막는 칸나기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교육 위주로 활동을 작성했는데 영어 영문학과에 관심이 생겨서 다양한 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불이익이 될까요? 좋은 것 같은데 영어랑 관련된 걸 했잖아요. 혹시 질문이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3학년 때 갑자기 계속 1, 2학년 때는 영어 교육 위주로 하다가 3학년 때 본인 생각에는, 저희는 서류를 안 봐서 모르지만 갑자기 영미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 집중적으로 했다 하면 그게 불이익이 되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진로를 어떻게 바꾸느냐 얘기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이 진로를 3년 내내 똑같은 진로를 할 수도 있고 진로를 좀 바꿀 수도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로 좀 바꾸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맞게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로 바뀌기 전 활동들도 나름 열심히 했으면서 그때 내가 어느 전공을 듣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국영수사 과교과들은 충실히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전공을 하든 그것들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공이 좀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뭘 하든 준비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전공이 바뀐 이유가 나름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리고 뭐 이유가 좀 안 바뀌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연결이 잘 돼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면 되거든요. 진로를 바꿨으니까 떨어뜨려야지 하는 거는요, 아까 공학 일반 B 맞았으니까 떨어뜨려야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서류평가에서 인재상이 미치는 영향력이 궁금합니다. 아, 이 질문 좋은데요. 인재상이 모든 거예요. 모집단위별 인재상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 밑에 뭐 내신도 있고 세특도 있고 생기부 나머지 내용이나 자공봉진이나 자소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과에서는 지금 이거 사회역량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성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느냐? 인성이 아니라 그랬죠. 인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협동정신과 봉사정신, 높은 윤리의식 뭐 같은 말인가요? 저희는 사회역량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성은 굳이 너무 그러니까 착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 협동정신과 뭐 봉사정신, 높은 윤리의식을 반드시 착하지 않더라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어도 불이익을 당연히 주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네. 자, 진로 변경 다시 나왔네요. 2022 학종에도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보느냐, 진로가 바뀐 학생은 불리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공 적합성이라기보다는 뭐 크게 보면 맞지만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있네요. 진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종합전형으로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내신이 부족한데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일반고 기준으로 5등급 초반까지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상대적으로 내신이 그러니까 뽑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좀 내신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다른 여러 영역에서 어떤 이 학생이 정말 이 전공에 맞는 다른 잠재 역량이나 사회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걸 면접에서 검증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최종 등록을 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가 바뀐 것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학년 때부터라도 생기부를 열심히 채우면 지원에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수상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많이 하세요. 근데 수상에 대해서는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3학년 1학기 수상이 없으면 많이 불리하냐 혹은 수상이 얼마나 됐냐 이렇게 되게 지금 고르시기 힘드시잖아요. 아, 상이 몇 개 없는데 그리고 어떤 학기는 상이 없는데 이거 모범상 해야 돼? 아니면 학업부 수상 해야 돼? 뭐가 됐든 간에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을 하는 것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더 적절한가 라는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수생 이상은 그 이전 사람들은 뭐 상이 다 보일 텐데 그러면 우리 일반 고3들이 불리한 거 아니냐 혹은 재수생 입장에서는 재수생 상 다 많다 그러니까 재수생 상 전부 가리는 거 아니야? 아니죠. 제 현역을 평가할 때는요, 현 교육과정에 맞춰서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환경 내에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나를 모집 단위별 인재상의 만나를 보는 거고, 재수생 이상을 평가할 때는 그 이전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든지 그 이전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 교육과정 하에서 어느 정도 능력치,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상관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현역이든 재수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의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잘 맞는 학생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학기당 상장을 한 개당 기재할수록 바뀌었는데 상장이 비는 것에 따라 감점이 큰지 비는 것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감점이 아니에요. 상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상 5개가 다 차있는 학생들은 5점 더 주고 4개만 있으면 4점 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조차도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맞게 평가를 하면서 참고 요소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무조건 5개 다 있어야 합격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상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요. 서울에 땡땡궁 있죠. 땡땡궁이 몇 개 있죠. 땡땡궁 무슨 대회 이게 무슨 대회일까요? 아니면 무슨 창의력 대회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대회일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수상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있으신데요. 수상은 참고 요소입니다. 참고 요소. 수상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자소서 1번에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요거는요 학습 경험이든 교내 활동이든 상관없어요. 이것도 답은 똑같아요.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가 더 나을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대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때 배우고 느낀 거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당연히 안 되죠. 왜?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하나요? 전부 다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면요 학생 본인의 목소리잖아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함부로 볼까요? 학생 본인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당연히 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다 꼼꼼하게 읽고 다시 생활기록부로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소개서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면접평가예요. 면접평가에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주로 하게 되는 질문 유형 어떤 식으로든 물어볼 수 있죠. 아까 사실 구체적인 예시는 들어드렸잖아요. 생활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거 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그때 배웠던 그 개념은 그 다시 설명해 보라면 어떨지, 아니면 뭐 실생활과 연결시켜도 좋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반박할 건지 등등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혹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심층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동아리든 세특이든 아니면 뭐 성적이든 자소서든 모든 걸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를 준비하는 학생이 뭐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대요. 그러면 거기서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말의 함의가 뭘까요? 라고 전전컴에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건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전전컴에 대한 이 사람의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따른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전전컴 교수님들이 뜬금없이 철학을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그 학과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다 물어볼 수 있다. 단순히 확인이 아니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요, 이건 학생들한테 드리는 팁인데요, 자기소개서 여러 번 읽어본다고 내가 그 내용을 혹은 생활기록부 여러 번 읽어본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정말 분명히 본인이 했으니까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라고 저희도 믿어요. 근데 까먹었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로 해보시고 그걸 혼자 하시기보다는 이왕이면 앞에 누굴 세워보고 친구랑 하시든지 부모님이랑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하면 요렇게 답한다고 말로 해보세요. 그런 경험들 많으실걸요. 진짜 잘하는 학생은요, 누구누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요, 잠깐만 하고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또래 교사, 동료 교사 이런 거 많이 함으로써 또 본인의 사회 역량과 학업 역량을 같이 키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타 질문인 요거까지 하고 마칠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이 불가했죠. 그래서 봉사 시간이 조금에 따라 많이 불리하거나 감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회복지학과는요, 착한 학생들이 가는 학과가 아니에요. 또 이 양반 왜 또 착함을 강조하나? 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학과는요,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내는 학과입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봉사를 통해서 내가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기존 정책의 한계를 느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100%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왜 많이 안 봐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저희가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지켜가면서 계속 하던 봉사활동을 유지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건 당연히 봐야죠. 그게 그 학생의 장점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을 저희가 그다지 유의미하게 보지 않겠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생기부 기재사항이 변경이 됐죠.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뭐 다른 데 가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요. 등급에 대한 평가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한 말이 있어요. 기록 중심 평가라고 말이죠. 원래도 성적 가지고 평가 안 했고 기록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게
특정 과목을 한 학년이 다 골고루 따라가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수강자 수의 차이가 있고 본인이 과목을 어떤 건 선택을 하고 어떤 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 학교에서 개설해 준 거, 그리고 교육과정 전체 편성표라든지, 그리고 세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고, 또 교과 내용 중에서 무엇을 특히 깊게 학습을 했는지 등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기록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원래도 안 했지만 더더욱 교과 등급으로 잘라내는 짓은 원래도 안 했지만 더더욱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졸업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종교육과정 학생들 이렇게 평가하지만 졸업생도 원래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어진 2009 이전 교육과정에 맞춰서 졸업생을 바라보고 똑같이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전공학부에서 학생 선발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요거 입학부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게요. 융합전공학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나오는 게 메인이고요, 뒤에 나오는 게 서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에 간다고 하면요, 국제관계학과 소속이에요.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학을 같이 배우는데 국제관계학과 빅데이터 분석학을 같이 전공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학과에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통계학과의 통계 수업도 들어야 하고요, 빅데이터 분석학 융합전공학부 과목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학과에서 무슨 과목을 또 듣고 함으로써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학위를 얻게 되는 거죠. 예, 입학부 수업 방식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대한 정보와 지원 자격 확대에 따른 변화가 궁금합니다. 사회공헌 통합전형에 대한 정보, 사회공헌 통합전형에서 이제 다자녀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자녀 전형이 들어오는 경우 지원율이 높아지죠. 예. 그래서 지원 자격 확대에 따른 변화, 아마 사회공헌 통합전형에서도 옛날에는 사실은 다자녀가 아니고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근데 다자녀 학생들도 같이 맞춰서 크게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저희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생을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풀이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 컷은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게 뽑잖아요. 과별로 1명, 2명씩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떼돈을 벌 수 있었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꾸준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전 질문까지 다 답변을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혹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입학 홈페이지, 시립대 홈페이지, 입학처 유튜브, 그리고 재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패스파인더, 블로그, 인스타그램까지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공정한 전형 운영과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석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